네, 뉴스특보 이어가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지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제 2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취재진만 수백 명이 몰리는 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그곳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강현석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10시 40분 조금 지났습니다.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그야말로 이곳은 폭풍 전야와도 같은 분위기입니다. 헌재로 향하는 길목이 모두 봉쇄되면서 이곳을 지나는 인파는 현재 뚝 끊긴 상태입니다. 하지만 헌재 안에는 현재 수백 명의 취재진들이 몰려서 잠시 뒤 있을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도 하나둘씩 대심 판정 안으로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기각을 확신하면서도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지 미리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장은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일이라며 대통령도 잘못을 책임지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밝혔습니다. 또 장내 정돈을 위해 심판정 안으로 들어가는 기자들은 이미 20분 전쯤에 모두 입장을 마친 상태입니다. 강 기자, 헌재 재판관들도 평소보다 오늘 굉장히 일찍 출근했는데 이제 최종 결정문 완성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 시간쯤이면 이미 완성이 돼야 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헌재 재판관 8명을 오늘 모두 오전 8시 안팎에 출근을 마쳤습니다. 보통 재판관들이 출근 시간이 9시쯤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확실히 평소보다는 빠른 편인데요. 이 때문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머리에 헤어롤을 단 채 출근하면서 다소 긴장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잠시 뒤 낭독할 최종 결정문도 이미 완성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관들은 극비리에 오전 9시부터 마지막 평의, 즉 평결을 진행하고 최종 결정문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선고 시각이 11시라는 점, 또 재판관들 출근 시각이 빨랐다는 점에서 선고 전 마지막 의견 제시와 함께 표결까지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긴장감이 이곳 스튜디오까지 좀 전해지는 것 같은데 오늘 헌재의 선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뤄집니까? 네, 일단 재판관 8명이 입장하게 되면 먼저 국회와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출석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곧바로 결정문을 읽습니다. 누가 낭독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 또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읽게 됩니다. 크게 봤을 때 선고 절차는 2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우선 현재 5가지로 압축된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과연 사실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실이 맞다면 이어서 과연 대통령을 탄핵시킬 만큼 중대한 일인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따라서 1단계에서 대통령의 각종 위법 행위가 인정됐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탄핵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마지막은 주문을 읽게 되는데요. 대략 1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낮 12시쯤이면 대통령의 운명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MBN 뉴스 강현석입니다. 네, 이 시각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서 TV를 통해서 이 헌재 선고를 지켜볼 것이다라는 얘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잠시 뒤에 연결을 좀 해보고요. 황교안 권한대행 역시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이 총리실에서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총리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 어떤 모습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지혜 기자. 네, 총리실입니다. 자, 이 황교안 대행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 황교안 권한대행은 현재 정부 서울청사 9층 집무실에서 곧 생중계될 헌재 결정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8시 40분쯤 평소처럼 출근해 어떤 일정도 잡지 않은 채 간부들과 짧은 티타임만 가졌는데요. 헌재 결정이 어떤 식으로 나든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을 당부했고 그래서인지 총리실 관계자들은 말을 아끼며 탄핵 이후 상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탄핵이 인용될 경우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부터 열어 군경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임시 국무회의를 연 뒤 국민 통합을 당부하는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탄핵이 기각되면 황 권한대행은 청와대를 방문해 대통령 공백기간 중 처리한 업무를 보고할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정상 업무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리실을 비롯해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아직까지 겉으로는 동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한대행 체제가 이미 3달이나 이어진 만큼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거라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지금까지 총리실에서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네,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10여 분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저희들이 좀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지금 시각이 10시 48분이니까 한 10여 분 정도 뒤에는 이제 선고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정도가 됐으면 일단 오전 평의는 끝났을 것이고 표결도 끝났다고 봐야겠죠? 예, 그렇죠. 이제 뭐 마지막 이제 선고를 밟기 위해서 이제 재판관들도 이제 뭐 기다리고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제 다 끝났고 뚜껑을 열는 일만 남았다. 다만 이제 판결문 쓰는 작업은 워낙 이제 미묘하고 또 어려운 점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조금 미진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생각 중일 수도 있어요. 예. 11시보다 조금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선고 시작 시간이?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시간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어떤 일이 있어도 11시 시각 정각에 선고가 시작이 될 거다. 이건 지킬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10여 분 남았으니까 좀 선고가 또 길어질 수 있으니까 화장실도 다녀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 지금 사실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그렇죠? 아마 현재는 인용에 대한 결정문도 그리고 기각에 대한 결정문 두 가지 버전을 다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사전에 뭐 다 만들었겠습니다만 이미 표결이 끝났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는 폐기됐고 이제 하나만 남는 거죠. 이제 재판정에 들어가서 이정미 대행이 됐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됐던 누가 읽을 결정문은 이제 하나만 남은 거고, 뭐 연구관들이 준비했던 두 개 중에 하나는 이미 버렸다. 폐기가 된 상태로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 결정문 남아있는 유일한 결정문 하나는 지금 이정미 권한대행 손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8명의 재판관 손에 다 들려 있는 겁니까? 뭐 8부를 마련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하나를 이제 마무리를 해서 이 참여 재판관들 8명들의 서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서명 날인을 지금 받아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서명 날인된 8명의 재판관들의 서명이 날인된 결정문 하나가 지금 이정미 권한대행 손에 쥐어져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원본은 서명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평결이 끝난 뒤에 그 재판관들이 이제 입장을 전하게 되면 정해진 결정문 하나에 대해 본인의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고를 들어올 준비를 하는데요. 이제 들어올 때 원본은 아니더라도 판결문을 읽는 과정에서 다른 재판부들도 그 똑같은, 그러니까 이정미 대행이나 강일원 재판관이 갖고 있는 그 관련된 결정문을 같이 갖고 와서 같이 읽어보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이제 11시 선고가 딱 됐습니다. 11시가 딱 되면은 선고 심판정 문이 열리고 이제 재판관들이 들어와서 선고를 이제 시작하게 될 텐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를 하게 되는 겁니까? 입장을 하면 이제 사건 번호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밝히고 선고를 시작하겠죠. 대개 보면 지금 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게 뭐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의 주문 이제 판단을 밝힐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왜냐하면 뭐 판단부터 먼저 해놓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관심이 이유보다는 결론에 있는데 그다음에 뭐 이유를 잃는 데 대해서 뭐 그냥 여러 가지 이제 분위기가 재판정에서 권위 있게 잡히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유부터 먼저 조금 장황하더라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사건 때와 같은 그런 식을 밟을 것이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유부터 쭉 설명하고 나서 최종 인용이냐 기각이냐 그 여부는 최종 맨 마지막에 이제 발표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종전 예와 같이. 그러면 지금 이 쭉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은 누가 하게 되는 겁니까? 이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합니까? 아니면 이정미 대행이 합니까? 아니면 각 재판관들이 한마디씩은 다 하시는 겁니까? 당연히 저 헌법재판소장 지금 결석이니까 이제 권한 대행이 이유를 설시하고 결론까지 선고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사건 때는 소수 의견 그 공개가 법상 이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으로 재판소장의 이제 선고로 끝났는데 이번에는 이제 소수 의견이 만약 있다면
소수 의견을 밝혀야 되는데 그 소수 의견은 뭐 소수 의견을 가진 재판관의 스님 재판관이 낭독을 하겠죠. 예, 소수 의견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그 소수 의견 낸 재판관들 중에 가장 선임인 분이 발표를 한다. 대개 중요 사건의 선고 시에 헌법재판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을 취해 왔습니다. 예. 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헌재 주변에서는 이 찬반 집회가 굉장히 격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물리적 충돌이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만은 양측 모두 자신들의 이 바람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가 굉장히 한껏 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이제 탄기국 쪽에서는 이제 수은회관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예. 또 찬성한 쪽은 저기서 하는데 다행인 것은 이게 뭐 굉장히 뜨겁게 지금 거기 교통통제까지 되면서 하지만 다행인 것은 지금 주식시장이 아주 보합세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다 차분하게 지금 지켜보고 있고요. 어떻게 하든지 지금 불확실성이 이제 제거되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은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구나 또 이제 사당이 지금 다 이번에 나오면 승복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으로만 간다 그러면 이제 뭐 싸드니 뭐 여러 가지 문제, 경제적인 외적 문제가 많지만은 요것이 전반적인 경제에 미치는 부분들은 이미 반영이 돼 있다. 그래서 보합세로 갈 것이다. 그런 이제 뜨거움에도 비하지만 여기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뭐 자신들의 희망, 기대를 마음껏 표출하는 것은 아주 뜨겁게 정열적으로 열정적으로 해도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선고가 끝난 이후에는 그렇죠? 이제는 덮어야 돼요. 승복해야 됩니다. 아직 탄핵의 결과가 알려지기 전인 이 시점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물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도 있고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오늘은 어느 누구의 승리의 날도 아니고 어느 한쪽의 축제의 날도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은 되풀이되지 말아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그동안의 과정상의 문제점을 우리가 되새겨보고 다시는 이러한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반성하고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지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상대로 해서 이기고 승리하고 또 이긴 쪽은 기뻐할 일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겼다, 뭐 졌다, 패배했다, 뭐 축제다, 뭐 이런 식의 용어는 오늘은 이제 쓰지 말아야 된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날입니다. 뭐 정확하게 좀 우리 김영남 의원께서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슬프고 안 좋은 날이에요. 그렇죠?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게 결과를 지켜보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 5분여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안의 모습이 나오는데 8명의 재판관이 앉을 저 의자가 저렇게 이 긴장감이 흐르는 거는 제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저희들이 봤습니다만은 그때와는 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극한 긴장감이 흐르네요. 많이 다르죠, 그때와는? 그때 긴장감도 사실 뭐 지금과 마찬가지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 사건은 굉장히 국가의 지금 대사고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기억을 가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야말로 대통령 탄핵 사건이 우리 유사일에 처음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최초의 사건이었죠. 그래서 재판을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재판소에서 고심해서 연구해 나가면서 처음으로 재판을 진행해서 지금 그 선례가 되어서 이번 사건은 사실은 그 선례에 따라서 아주 쉽게 재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긴장도의 차이는 뭐 있을 수가 지금 볼 때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때도 그 점은 좀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재판소,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게 이제 번호가 붙었는데 2016 헌나 1이라고 붙었어요. 2016은 2016년에 뭐 소추가 됐으니까 그런 의미인 것 같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이니까 그런 것 같고 나 1은 뭔가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의 종류가 5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에 따라서 가나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탄핵 사건의 번호는 나입니다. 나. 그런데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최초의 사건은
2004 헌나 1이고 이번에는 2016 헌나 1인데 헌나 사건은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번호가 부여된 것이 2번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헌법재판소 관계자가 이 방청객들에게 선고가 이루어지는 동안 좀 조용히 정숙을 유지해달라라는 부탁의 말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곧 이뤄질 것 같습니다. 곧 8명의 재판관들이 모두 입장을 하고 하나하나 이유를 설명하고 맨 나중에 주문을 낭독하게 됩니다. 이정미 권한대행의 말이 끝나기 전까지는 기각인지 인용인지 각한지 우리가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끝까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 변호사님, 지금 쟁점이 17개다, 13개다, 아니다, 5개다 이렇게 쭉 있는데 오늘 이정미 권한대행이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은 대략 몇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까? 지금 탄핵 소추에 관련된 부분을 다 짚기는 할 겁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도 판결문에서 그렇게 다 짚었던 경우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주문별 판결 방식, 그러니까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더라도 그중에 하나만 탄핵 사유가 인용이 되면 탄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중점적으로 나오겠지만 어쨌든 탄핵 소추에 관련돼서 국민들에 관련된 궁금증이 있고 헌법적으로 해명해야 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전부 다 판결문에다 담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 관계자가 재판정 그 뒤쪽에 있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지금 저쪽 문으로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지금 네네, 저쪽 문으로 들어오시고요. 보통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오시는 거를 확인을 해서 오시는 거에 맞춰서 이제 사인을 주면 이제 기립을 하도록 이제 요청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그 대기하고 있던 곳에서 아마 나오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있는 전자시계로는 11시가 이제 지났습니다. 그렇죠? 이제 11시 시간은 지킬 거라고 하니까 이제 곧 이 재판관들이 모두 입장을 해서 아마 이제 낭독을 하게 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조금 늦네요. 10초 이상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도. 굉장히 국민들 관심사가. 이제 모두 기립했습니다. 재판관들이 입장을 했습니다. 11시 20초에 입장을 시작을 했네요. 자, 저희들 긴장감 속에서 8명의 재판관들이 어떤 표정으로 어떤 글을 낭독하는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장 좀 연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 헌나 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 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범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해 12월 9일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간 매일 재판관 평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 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재판장인 저나 주심 재판관이 임의로 개인적으로 진행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그간 3차례의 준비 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 기일을 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 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12명의 증인, 5건의 문서 송부 촉탁 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 결정, 피청구인 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17명의 증인, 6건의 문서 송부 촉탁 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 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만 8천여 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고자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이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과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의 가결 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 소추 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 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 의결서의 헌법 위배 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 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 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 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 절차의 자율권은 권력 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 소추 발의 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 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 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 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 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 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 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헌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 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 정지 상태라는 헌정 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8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무죄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 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 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 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 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하여 직업 공무원 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용은 면직되었고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이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6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중 3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용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6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다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 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 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 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 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 자료,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과 미국 국무부 장관 접견 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 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KD 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 그룹의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K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에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KT에 특정인 두 사람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KT의 광고 대행사로 선정되어 KT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 그룹의 플레이그라운드 소개 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K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 블루K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K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 블루K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 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 블루K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K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 블루K가 이익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K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익의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K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 블루K 및 KD 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소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패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결론은 피고인,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라고 이정미 권한대행이 파면한다. 그러니까 탄핵에 인용을 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예. 네,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이제 판결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방송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결론에 관해서 다 이제 국가의 중대사니까 모든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자신의 개별적인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생각에 기초해서 이제 현재의 결정을 지켜보았을 텐데요. 예. 물론 결론이 중요합니다만 그 판결의 이유를 오늘 좀 잘 들으셨을 테고 예. 또 그 판결의 이유를 잘 음미해 주시기 바란다 하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자신의 결론이 무엇이든 간에 예. 판결의 이유를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예. 이 판결이 정말로 그 이유상 들어봤을 때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얼마든지 비판이 돼야 되는 것이고 예. 그 개인적으로 불복을 하겠다면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 제가 이제 법률가로서 지금 판결 내용을 이렇게 쭉 들어볼 때 먼저 이제 이것은 두 가지 사항으로 주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예. 우리가 법리 판단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사실 인정을 어떻게 했느냐 예. 이렇게 나누어서 봐야 되는데
법리 판단에 관해서는 지난 노무현 대통령 사건 때 헌법재판소가 구성했던 그 법리 판단을 완전히 그대로 따르고 있고 하등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 사건은 사실 우리나라 지금 정치적 견해를 뭐 누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볼 때 이제 약간 대립되어 있고 지금 이 사건의 소추인 측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는 피소추인 측이었고 또 피소추인 측은 소추인 측 이렇게 완전히 반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사건에 따라서 지금 심판의 잣대를 바꾸지 않고 그 법리를 그대로 사용했다. 말하자면 이제 건투시합이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경기가 있었고 다시 리턴 매치가 있었는데 건투시합의 경기 규칙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권위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두 번째 사실 인정의 측면에서 볼 때 지금 헌법재판소는 아까 모두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3번의 준비기일 17차례의 변론기일을 이제 개최하면서 60여일 동안 집중심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사건 때는 뭐 심리 시간은 비슷했지만 우리가 딱 변론을 4번 여러 증인조사를 4번 했었어요.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 이번 재판이 굉장히 많이 집중심리와 재판관들이 막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충분한 토론보다는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들어줬다.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잠시만요. 했다. 지금 이제 국회 소추위원장의 권성동 의원의 얘기 좀 듣겠습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국민 주권주의와 대통령이든 그 누구이든지 간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이 국민 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확인한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촛불이든 태극기든 모두 우리가 존중해야 하고 사랑해야 될 우리 국민들입니다. 이번 사건의 승리자도 패배자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승리했고 패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탄핵 과정에서 분출된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서 통합의 대한민국,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을 우리 모두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87년 제정된 이 헌법체제로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운영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것이 이번 최순실 사태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분권형 개헌이 필요합니다. 개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통치체제를 바꾸고 모두가 상생하고 협력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임무로 부여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탄핵 심판 과정에서 우리 국민 모두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걱정을 저희 정치권이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사죄를 드립니다.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버려야 됩니다. 서로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승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국회에서 좀 더 좋은 정치, 좀 더 나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회 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법사위원장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우리 김영남 의원 말씀하신 대로 오늘 누구도 승자도 패자도 아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패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즐거워할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불복해야겠다. 분노를 일으킬 일도 아닙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오늘 판결을 그대로 좀 들어봐야 됩니다. 서석구 변호인 얘기 좀 들어보죠. 그때 무더기로 이미 증거를 제시할 때 구체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 의혹을 제기하고 그래서 중요한 결심을 국회가 촛불 집회 지금 이거는요 결국은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고 하는 그 촛불 세력에 난리가 갈아주게 되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저는 이런 예를 들면 촛불 집회를 누누이 탄핵 사유로 이렇게 지적을 했는 국회의 탄핵 소추에 결국은 손을 들어주게 되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이 되고 그 대신에 이석기는 2번이나 사면했던 그 세력들, 이 세력들이 또 사면해가지고 나올 것이, 그리고 결국은 그 민노총이 주도하는 촛불 집회가 거기에 날개를 달아주고 결국 그것이 진정한 민심의처럼 이렇게 국민들에게 포장해가 나갔을 때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나요? 저는 참담합니다. 오늘 이 판결을 보고 너무너무 참담합니다. 그래도 저는 통진당 해산 결정을 했는 그런 위대한 재판부이기 때문에 그때는 8대1로 통진당 해산을 시켰습니다. 통진당 해산을 시켰을 때 그 8대1로 기각시킨 그런 법과 양심이 지켜졌다면 오늘과 같은 판결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결정에 대해서는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이 판결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드립니다. 그럼 재심 청구하시나요? 그거는 나중에 다시 또 변호인단이 오늘로써 오늘부터 대립당으로 활동하시는 내려와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내려와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기 자리 있어요. 네, 자리 가서 하시죠. 자리 가서. 네, 이동하세요. 네, 대통령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인은 참담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불복하는 것이냐라는 기자 질문에는 불복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굉장히 조심스러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불복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밑에 내려와서 다시 한번 또 기자회견할 것 같으니까 좀 더 들어보죠. 예. 대통령 변호인단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표명한 적이 있죠. 그때가 국회 소추위원장이 3월 9일 날 헌재가 판결 선고할 것이다. 자, 이렇게 언론 인터뷰가 나가니까 언론에서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로 해가지고 4월 5월 대선 일정을 쫙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헌재 소장께서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3월 9일이 3월 10일 하루 상간으로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증거를 무더기로 기각시킬 경우에 한해서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실제로 헌재 소장께서 무더기로 증거를 기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헌재와 국회가 교감 의혹이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 이런 표명을 했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 결국 이 결과를 만장일치로 보는 것은 그때 이미 무더기로 증거 신청을 기각할 때 이미 그와 같이 결론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중대한 결심 우는 표현이 정당했고, 그런데 실제로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로 해가 4월 5월 대선 일정을 얘기한 그 언론에 대해서 사실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죠. 그런데 심각하게 훼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헌재 소장은
언론 보도에서는 하나도 유감을 표명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혼란 보도를 초래한 국회 소추위원장에 대해서는 전혀 유감을 표명하지 않고 예, 현장 연결이 좀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잠깐 끊겼습니다. 서석구 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인이 이번 오늘 헌재 판결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참담하게 그접다. 이런 감정적 표현을 썼습니다. 불복이라는 단어는 전혀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 헌재 이 오늘 선고는 사실상 결정돼 있었던 것 아니냐. 언론이 또 그것을 미루어서 이제 4, 5월 대선까지 얘기했는데 그런 언론 보도 태도에 대해서 왜 헌법재판소장이 한마디 유감 표명도 없이 오늘 선고를 내렸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자들에게 조금 마음을 좀 표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앞서 잠깐 이제 다시 좀 돌아가겠습니다. 이정미 권한대행이 22분간 선고문을 쭉 읽었습니다.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1시간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22분 만에 나왔고요. 그리고 주문은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나왔습니다. 좀 살펴보죠. 일단 전원일치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뭐 일각에서는 뭐 약간 지라시 형태긴 합니다만 뭐 몇 대 몇이다 이런 설이 난무했는데 8명 재판관 모두 중대한 법 위반이다라고 판결한 근거가 뭘까요? 우선 그 주목할 점은 헌재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면서 지금 세간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뭐 뇌물수수냐 직권남용이냐 구체적인 형사법적인 죄명을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부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헌재가 탄핵 사유로 들은 것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상의 소위 추상적인 성실 의무, 공정 의무,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있어서 앞으로의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라는 이제 다소 추상적인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제 파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지금 탄핵이 헌재에서 석 달 정도 걸렸습니다만 국회에서도 12월 9일 날 뭐 헌재에서 약간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만 어떠한 토론이나 무슨 사실조사 없이 국회 표결이 이루어졌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좀 신속하게 진행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게 정말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수수가 인정될지 안 될지가 사실은 불확실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헌재의 결정의 의미는 어떠한 구체적인 형사법적인 범죄 성립 여부 아니면 범죄에 대한 책임 여부보다도 오히려 헌법상의 추상적인 권리 의무 위반만 갖고도 대통령직의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봤다. 그거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전원일치의 의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봤고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추후에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어느 나라보다도 엄격한 도덕성의 권한 행사에 있어서의 도덕률을 요구받게 됐고 그리고 이제는 무슨 어떤 형사법적인 범죄 성립 여부보다도 국가공무원으로서 최고위직의 국가공무원으로서 헌법상의 추상적인 그 성실 의무와 공정 의무를 충실해야만 앞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적합한 권한 행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정미 권한대행이 읽은 내용들 가운데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자로서 성실히 업무를 봐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오늘 헌재 판결에 선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뇌물죄냐 아니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오늘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고 대통령의 성실 의무 그것이 또 헌법 또 법치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 수행 의지가 있느냐 헌법을 지킬 의지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주 판결의 어떤 근거로 삼았습니다. 자,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이 이루어졌습니다. 탄핵안이 인용이 됐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선고가 이루어지는 즉시 청와대에서 나와야 되는데 청와대 분위기는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듣고 가겠습니다. 최은미 기자. 네, 청와대는 지금 충격 그 자체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파면당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그동안 불리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기대감을 놓지 않았지만 오늘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만장일치로 최종 결정하면서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박 대통령은 관저에서 TV로 헌법재판소 선고를 지켜본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아직 어떤 메시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아닌 일반인 신분이기 때문에
때문에 곧 관저에서도 나올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삼성동 사저가 4년간 빈집으로 방치된 상태고 경호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 모처의 다른 장소에 임시로 머물렀다가 추후 삼성동 사저에 들어갈 거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참모들도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비서실장을 비롯해 일부 수석들은 개별적으로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2달 후 있을 대선 전까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해야 하기 때문에 반려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MBN 뉴스 최음입니다. 조태진 변호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헌재 선고가 내려지는 그 순간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그동안 저희들이 이제 수차례 얘기를 해서 많은 국민도 그 부분을 이제 잘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 주문이 이뤄졌던 11시 22분을 기점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되고 청와대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최은미 기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마땅한 거처를 지금 준비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너무 몰인정하게 바로 나와라. 이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법에 따라서 당장 퇴거를 해야 되는 건지.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법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도 이제 이 부분에 관련해서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에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갈 그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름 그 일말에 관련돼서 탄핵이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올 걸 좀 기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용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갈 수 있는 곳은 삼성동 자택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알려진 대로 이게 되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난방이라든지 기본 설비들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탄핵이 된 상태에서 그래도 경호는 제공이 되거든요, 예외적으로. 근데 경호는 제공이 되지만 경호 인력이 대기할 수 있는 그 경호 동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준비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관련해서 뭐 여야가 합의를 해서 좀 상황을 봐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국민의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선고 즉시 파면돼서 대통령 지위를 상실했는데 이 부분은 뭐 정치적 합의로 해서 계속 봐준다는 것도 또 국민의 그 시각에서는 또 불편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또 감안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몇 가지 안이 검토되는 거는 지금 뭐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먼저 그냥 조그만 짐만 먼저 갖고 나오시고 삼성동 자택 안에 오늘 당장 당장 나오시고 나중에 큰 짐들은 뭐 나중에 이사하는 형태로 하고요. 주말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행의 그 권한이랍니다. 이틀 정도 이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줄 수가 있답니다. 아,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으로? 거기를 다 관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2가지 안을 갖고 하는데요. 경호동은 없습니다. 삼성동에. 그래서 집 안에다가 경호동을 할 수 있는 이 시설을 와 인력을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일단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1시 22분부로 이정미 권한대행이 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선고를 한 순간, 언급을 한 순간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됐고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여당이 아닌 당이 됐고 대통령은 그 즉시 청와대를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패자도 승자도 없다라고 저희들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참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헌법에 한 대로 헌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저희들이 호칭을 하겠습니다. 참담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은 억울하게 생각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억울하겠죠. 사실은 이정미 권한대행의 결정문 낭독 과정에서도 드러났지만 특검이 됐던 헌재가 됐던 헌재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만 사실은 검찰에 출석을 약속했다가 수사기관에 검찰도 출석하지 않았고 특검에도 출석하지 않은 것이 앞으로의 장래의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 헌재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의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강제 수사는 불가능하지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출석해서 받는 임의 수사는 가능하다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검찰 출석을 이행하고 본인이 어떠한 면에서 자기 주변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는지를 좀 겸허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저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정미 권한대행이 헌법 수호 의지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 선고를 한 주 근거가 됐어요. 특검 수사, 검찰 수사를 받지 않고
헌재 재판관 앞에도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 대통령 파면의 주 근거 중에 하나가 좀 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해서 굉장히 그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헌법 수업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거나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고,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는 뇌물수수, 부정부패, 그리고 국가의 이익을 엄격히 해하는 활동, 이렇게 분명히 이제 그때 그 범위를 정해주고 선례가 남았던 걸 보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수사에 응하지 않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헌법 질서에 뭐 지키려는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겠습니다. 지금 헌재 밖에서는 지지자들이 해산하지 않고 각자의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 뭐 환호하시는 분도 있는데, 오늘은 글쎄요, 뭐 누구도 승자도 패자도 아닌 그런 참담한 날인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요, 국회에서 소추가 되고 이 헌재 재판까지 오기까지 쭉 과정들 저희들이 좀 화면으로 좀 모아봤는데요. 대통령 얘기 좀 듣고 가겠습니다.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입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헌정사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탄핵안은 우리 손을 떠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국회도 국정의 한 축으로서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의 꿈이 이루어지는 100% 대한민국을 이루어 국민 여러분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신뢰, 제가 그 뜻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국민 여러분 모두가 꿈을 이룰 수 있는, 또 작은 행복이라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국민 행복시대, 제가 반드시 열겠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는 국민의 민의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서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두고,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무엇으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 측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요즘은 뭐 미소 지을 일조차도 별로 없습니다. 그동안 쭉 이렇게 뭔가 진행 과정을 이렇게 좀
추적을 해보고 이렇게 보면 그렇게 좀 뭔가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어요. 솔직한 심정.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네, 2013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 선서를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에서부터 4.13 총선 패배 이후 또 최근 있었던 일들까지 쭉 저희들이 한번 좀 들어봤습니다. 이정미 권한대행의 최종 선고까지 좀 들어봤는데 많은 생각들, 많은 이미지들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다 스쳐갑니다.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우리나라가? 왜 우리나라의 대통령,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이 파면 사태까지 맞게 됐을까? 오늘 저 판결을 전 국민들이 들었지만 그 의미에 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정치는 항상 과열되고 서로 이제 다투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 과정이 여기도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 사건에서도 이제 반영되어 있는데 이제 판결의 의미에 관해서 제가 좀 오늘은 생각하는 자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탄핵 사유 중에 문책성 인사, 이제 일괄사직 이런 등을 통해서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했다든지 언론자의 침해를 했다든지 그래 세월호 사건이 터지는 날 대통령의 여러 행적으로 볼 때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이 다 소추 사유로 들어왔었는데 이런 것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엄밀히 법적으로 설명을 할 때 그 대통령에게 확실한 그 어떤 위법 사유로 파악하기가 좀 불투명한 이런 내용, 정치적 영역에도 그렇고 아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헌법을 성실하게 수행할 그럴 책무를 대통령이 지지만 이것은 성실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법적으로 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그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실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비난할 수 있어 법적 책임을 지을 수 없다. 이런 것을 이번 판결이 분명히 한 것이고 그러나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의 최고 통치권을 또 활용을 해서 여러 대기업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또 자신의 최측근 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어떤 조직에 그걸 투여하게 하고 그런 상황은 간단히 속칭 이야기해서 이게 정경유착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은 도저히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사안이고 만약 이런 것이 허용이 된다면 다음 대통령도 이전 선례가 되어서 이까지는 법적으로 면책이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도저히 국가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문제. 이 중대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간에 피청구인 측에서는 재판을 오래 하면서 많은 자료를 제시했겠지만 결국 이거는 국민들이 모두 알다시피 이건 확정된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도저히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소의 재판관들께서 모두 보수적 성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이 다 제가 중대성이 없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판결문이 써져야 되거든요. 결정문을 써보면 글이 안 써져요. 이런 것은. 보수적 성향이 있지만 쓸 때는 보면. 쓸 때는 다 합리적으로 글을 써야 되는데 무슨 글이 판결문에 합리성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판결문을 쓰다가 이거 써지지 않으면 그 판결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이제 결론을 바꿔야 되고. 아마도 제가 볼 때 이렇게 판결을 쓴 이제 연구관들이 있었겠지만 그것은
굉장히 무리였을 겁니다. 판결문이. 그래서 이것은 전원일치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앞으로 헌정의 미래를 위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극히 보수적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헌재 선고 의미 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두고두고 이제 아마 많은 언론들도 분석을 할 것이고 우리 국민도 많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한번 곱씹어봐야 될 대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헌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헌재 재판소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분위기 좀 듣고 가겠습니다. 강현석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정미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를 한 지 이제 한 30여 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금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 분위기는 여전히 삼엄한 경찰의 경비 속에 조금 전 대통령 대리인단들이 모두 이제 법정에서 나와서 현재 귀가한 상태입니다. 또 일부 이제 변호인들은 탄핵 이제 그동안 반대원 집회 쪽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금 전 보셨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심지어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 의견이었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 안팎에서 6대1이다, 6대2다, 7대1이다 여러 가지 이른바 지라시들이 돌았지만 8명이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이 탄핵의 정당성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헌재는 우선 5가지로 압축된 탄핵 사유 중 크게 2가지 정도를 사실로 봤습니다. 최순실에게 국정 기밀 문건을 건네고 차은택 등 최순실 지인에게 특혜를 주려한 점을 인정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차은택의 플레이그라운드 또 최순실의 회사였던 WK에게 노골적으로 특혜를 몰아주려 한 점을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세계일보의 압력을 넣어 언론을 탄압했다는 부분 또 세월호 사고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분명하다 또 탄핵 판단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를 들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강 기자, 저희들이 이제 쭉 이정미 권한대행의 선고를 좀 들어봤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치유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헌재 앞에서도 이 양쪽의 집회가 계속 열리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들리실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안국역 앞에서 보수 단체들,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해온 이제 그 여러 시민 단체들이 계속해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구호를 통해 이제 헌재를 탄핵한다, 또 국회는 해산해야 한다, 또 입에 담을 수 없는 굉장히 거친 말을 쏟아내면서 일부는 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 선고가 끝난 뒤에 국회 소추위원 쪽에 권성동 위원장 얘기도 좀 들어봤고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 서석구 변호사 얘기도 좀 들어봤습니다. 권성동 위원장은 오늘 선고가 승자도 패자도 없다. 우리 모두가 패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서석구 변호인은 듣기에 따라서는 약간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말을 했어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참담하기 그지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강력한 유감이 갖는 의미가 뭡니까? 일단 강력한 유감을 서석구 변호사가 표명한 것은 맞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석구 변호사 또 김평우 변호사들은 그동안 이제 탄핵 심판 대통령 측 변호인단 중에서 가장 강경파에 속하는 분들이셨죠. 그런데 서석구 변호사는 이 탄핵 재심 여부, 그러니까 탄핵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일종의 이제 비난만 계속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심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다소가 아니라 이미 법에는 헌법재판소 법에는 재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 측이 그동안 재판관 8명으로 하는 이제 헌법재판 탄핵 심판은 위헌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왔지만 이미 이정미 재판관이 직접 8명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까지 밝힌 만큼 재심 등 추후의 법적 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서석구 변호인 쪽에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불복한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표현은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석구 변호사도 법조인인 만큼 오늘 헌재 선고 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아마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저희들이 좀 나누고 있는데 헌재 재판관들에 대해서는
뭐 딱히 저희들이 이제 더 이상 뭐 어떤 신변의 위협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이제 더 이상 언론에 또는 사람들이 입에 거론돼서는 안 되는 거겠죠. 오늘 선거 결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일단 이정미 권한대행에 관련돼서 선거일 전에 뭐 테러를 가하겠다 이런 예. 부분들의 뭐 살해 협박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게시판에 올라오고 이랬었는데요. 이런 부분 자체는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이제는 탄핵 선고가 났으면 기각이든 인용이든 그 전에 이미 이제 이걸 받아들이고 이제 화합하는 걸로 가야 된다라고 지금 이정미 권한대행도 판결문에서 예. 판결 선고하기 전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제는 헌법에 관련된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모든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다퉜던 국민들도 이제 헌법의 가치 아래서 이거를 받아들이는 절차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거기에 맞게끔 거기 이제 정치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정부에 남아 있는 그 관료들도 이런 부분을 뒷받침해서 이제 정말로 헌법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그걸 맞춰 나가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이제 막 서로에 대한 적대심을 갖거나 공격을 하려는 의사들은 이제 다 이제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태극기 참여했던 집회자들, 안국역 쪽에 있었던 분들, 안국역 바로 옆에 헌법재판소가 있잖아요. 지금 헌법재판소로 이동한다는 얘기도 좀 들어오는데, 저희 엠베는 좀 이렇게 차분하게 오늘 선거를 좀 지켜보고 중계방송을 하자라는 그런 취지하에 가급적이면 이제 양쪽 집회 모습을 화면에 많이 안 보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우려스럽습니다. 태극기 참여 집회자들이 헌재로 가고 있다는 소식은 그렇게 결코 바람직하지 못해요. 예. 절대 바람직하지 않죠. 예. 지금 우리가 촛불 집회로 얻은 것은 우리가 평화적으로 어떠한 일에 대해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예. 이런 예는 진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우리가 앞으로 헌법을 더 지켜나가는데 분명히 자산이 될 거란 말입니다.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우리가 여기서 승복,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건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희망을 키워나가는 밑거름이 돼야 되는데요. 실상 이제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대선이란 그 화두가 바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예. 60일에서 지금 그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3, 4일밖에 없어요. 예. 이때 진짜 정치인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진짜 나서주셔서 진짜 이번에는 치료한 상태에서 선거가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태극기 참여 집회자들도 헌재로 가지 마시고요. 또 이 촛불 집회 참여했던 분들도 뭐 폭죽 터뜨리면서 이렇게 막 환호할 일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그 헌재 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드린 말씀이 오늘은 승리나 축제 이런 단어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날이 어느 쪽에도 날이라고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그 누구도 승리나 축제의 날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탄핵에 찬성했던 단체에서 이제 폭죽을 터뜨리고 지금 뭐 멘트가 승리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다고 하면 어느 누구보다도 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미 탄핵이 인용된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뭐 불복 방법도 없고 불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거는 헌법 질서를 위배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모두가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은 뭐 틀림없습니다만 이번 탄핵 정국을 좀 되새겨 보면서 우리가 소위 절차적 정의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계기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지금 헌재 결정에도 나왔습니다만 어떠한 형사법적인 판단은 전혀 헌재가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2004년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이번 탄핵이 다른 점은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 사유가 적어도 그것이 탄핵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의견은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관계는 거의 명확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이 잘 되길 뭐 바란다, 뭐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뭐 이런 것이 선거법 위반이냐, 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냐,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었지만 사실관계는 명확히 드러난 상태에서 이제 탄핵 절차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보면 헌재에서도 구체적인 형사적인 언급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 그 부분에 대한 아직 사실 확인이 좀 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러니까 국회 표결이 탄핵소추 표결이 이루어져서 통과가 된 다음에 국회 청문회가 실시됐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헌재 결정이 났기 때문에 모두가 다 승복해야 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국회뿐만 아니라 모든 법적인 절차에 있어서 절차적 정의에 준수라는 측면에서 예. 한번 좀 반성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점을 좀 깊이 고민해보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하고 비교 관계에서 제가 요즘 보도 나오는 걸 말고 좀 잘못된 점이 있어서 예.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소추 사실은 3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뭐 여기 이번 사건은 13가지고 훨씬 복잡하고 그것은 3가지로 단순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소추 사실이 30개였고 그중에 너무 많아서 분류를 한 것이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했었습니다. 우리 재판소에서. 그런데 그중에 가장 많은 것은 노 대통령의 측근 비리 사건 부분이었어요. 예. 그때 당시에 많은 측근들이 거의 전부 구속됐습니다. 지금은 측근이 최모 씨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조리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했는데 소추 사실의 취지는 뭐냐 하면 그 14개의 그 측근 비리 사건에 노무현 대통령이 공모했다. 같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부분이 소추 사실 아래 들어 있었어요, 사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 범죄 행위에 관한 사실 확정 문제가 그 사건에서 아주 중대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고 판단이 그 대검 중수부에서 이미 내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록을 보는 것으로 사실은 만족했던 이런 관계예요. 뭐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고 오늘 좀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 역사에 정치 역사에 굉장히 좀 불행한 순간을 장식한 것 같습니다. 지금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분들이 청와대 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 있고 또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또 헌법재판소로 이제 이동한다는 얘기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제 좀 선고를 차분하게 수용하고 이제 좀 해산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근데 촛불 집회가 오늘 저녁에 광화문에다 집회 신고를 해놨어요. 그리고 밤샘 지금 농성이 아니겠죠. 뭐 자기네들에서 뭐 자축하는 분위기인데 말하신 대로 그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뭐 헌정사에서 이렇게 즐거울 일도 아니고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좀 씁쓸한 날인 건 분명히 보입니다.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이 파면 선고가 내려진 지가 이제 얼추 1시간이 이제 다 돼 갑니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가 내려지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게 지금 헌법 대부분의 학자들의 얘기고 또 헌재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와야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짤막한 국민 통합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핵 자체에 관련된 부분에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탄핵 기각될 것을요. 그래서 관련된 그 탄핵 기각이든 인용이든 관련된 입장을 각각 준비를 했을 것으로 뭐 추측은 됐었는데요. 어쨌든 인용이 막상 되고 나니까 되게 당황스러운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을 추스리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일단은 관련돼서 그런 어느 정도 정리 그리고 뭐 참모들 황교안 권한대행도 하고도 얘기를 나눌 거고 어느 정도 정리가 측근들하고 이루어지면 그때서야 뭐 아니면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 오후 늦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때 정도가 되면 아마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의 어떤 권한으로 한 이틀 정도는 청와대에서 나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뭐 선고가 내려져서 즉시 효력은 발생하지만 바로 청와대에서 강제로 퇴거 조치 당하고 그런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좀 하나하나 그러면 이제 법리적으로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이정미 권한대행이 쭉 읽었습니다만은 임명권 남용, 그러니까 노국장 또 진과장, 유진용 장관 등등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문체부 1급 6명 사표 수리한 부분 뭐 등등에 관해서는 최순실을 위해서 대통령이 임명권 권한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동안의 신문에는 굉장히 많이 이거 대통령이 너무 남용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근데 과거 사례를 보면요. 사실은 이제 1급 특히 1급 공무원들은 직업 공무원이라고 사실은 우리가 생각 안 하거든요. 고위직이니까 워낙 고위직이다 보니까 장차관 인사와 엇물려서 이제 많은 인사가 이루어졌는데 헌재의 그 판단 사유는 그거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부족하다. 증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그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이게 반드시 최순실이나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한 인사권 행사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 차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가 이제 대통령이 인사권자 아닙니까? 자신의 권한이거든요. 예. 근데 그 자신의 권한 행사를 하더라도 항상 뭐 일정한 기준과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겠습니다만 이것이 반드시 이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한 그 어떤 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증거는 발견하기가 어렵다. 이런 예. 이제 헌재 판단이 있었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최순실을 위해서 자신의 대통령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남용했다는 부분은 이제 헌재가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법률 해석은 헌법 해석은 그 헌법 78조에 대통령이 공무원 임명권에 관한 조항이 있거든요. 예.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무원을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이 이제 해석 문제인데 지금 우리 김용남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렇다고 그 권한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말하자면 재량권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자신의 재량으로 공무원을 임명하는 겁니다. 예. 그러나 재량이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 법 해석상으로는 재량권이 무제한인 것은 아니고 언제나 그 재량권의 그 범위와 그 한계를 일탈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있고 재량권이 남용하면 그 자체가 위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헌법 조항이니까 위헌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어제 생각에는 오늘 뭐 이 선고를 생각하고 아마도 지금 말한 재벌과의 그 거래 관계 그 부분과 공무원 임명권 정도는 인용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재량권의 남용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 현재는 나는 이제 재판을 안 했으니까 모르지만 헌법재판소는 그 구체적인 증거를 이렇게 쭉 받아봤을 때 이 부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확실히 볼만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이 부분은 굉장히 방어적으로 또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권이 바뀌면 이게 또 컬러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단 자신들이 뭐 조각을 비롯해서 어떤 그 공무원, 고위 공무원들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위법 사회에서 배제하더라도 정치권에서 다들 좋은 꿈을 꾸고 있으니까 별로 반대하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법적으로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위헌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중앙부처의 과장급 인사까지 관여하는 것이 정말 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벗어난 건지 헌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인용을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 쭉 이정미 권한대행의 선고문을 쭉 들으면서 블랙리스트 부분이 빠졌어요. 이 부분은 국회 소추위원단 쪽에서 나중에 추가로 이제 소추사유에 집어넣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처음에 그 헌법재판관 이정미 권한대행이 얘기를 할 때 최소한 개별적인 법률 위반 관련된 부분도 언급을 잘 안 했거든요. 그리고 헌법에 명확하게 위배가 되는 의무. 그러니까 막판에 지금 선고를 대통령 파면을 결정을 할 때 헌법 수호 의무라는 명시적인 이런 단어를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 명시적이고 헌법에 위반됨이 분명한 근거들로만 갖고 확인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양쪽 대리인단들이 추후에 추가를 했거나 이런 부분 논쟁이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조금 피해가려고 했던 노력도 보입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이정미 권한대행이 그 판결문을 읽을 때 그런 부분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중대한 법 위반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언론에 관련돼서 여러 번 이런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려고 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스스로 자정 기능을 맡기더라도 스스로 고쳐질 가능성이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헌법의 중대한 위반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 블랙리스트 부분은요. 헌법재판소가 이번 선고에서 절대로 언급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언급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노무현 대통령 사건 때 그때 우리 헌법재판소가 최초로 판단을 하면서 심판 범위를 아주 엄격하게 줄였거든요. 그러면서 소추 사실에 적힌 것만 심판 대상이고 그 다음에 소추 사실을 추가하려면 반드시 형사소송법의 공소장 변경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소장 변경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소추 사실에 적힌 내용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실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다른 사실이에요. 블랙리스트 사건은. 그러니까 아무리 그것을 추가하려고 해도 추가할 수가 없고 헌법재판소는 그 부분을 법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헌재로 이동하고 있는데 연기가 피어오르고 경찰 버스 위에 일부 시위에 참여하신 분들이 좀 올라가 있는데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코 옳지 못합니다. 그쵸? 좀 상황이 좀 걱정스럽네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되거든요. 예. 지금 탄핵 지금 폭력이 난무하기 시작했네요. 예, 양쪽 집회 참가자들이 지금 부딪힌 거겠죠? 예, 노란 텐트를 잡아당기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고요. 경찰이 중간에서 막고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태극기 깃대봉인가요? 깃대봉으로 상대 쪽을 가격하는 모습도 좀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저희들 취재 기자 그 현장에 나가 있는데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경현 기자. 네. 지금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집회 참가자들 가운데 일부가 아직도 이곳에 남아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측 집회 참가자들이 그 재판관이 처음 선고문을 읽었던 20분 동안은 긴장된 모습으로 차분히 구호를 외쳤는데요. 그러나 탄핵 인용이 결정되자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먼저 찬성 집회 참가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판결 결과를 반겼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져온 폭죽을 터뜨리거나 물을 뿌리며 축제 분위기를 내기도 했는데요. 촛불이 마침내 승리했다며 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현재 참가자들은 세월호 유가족을 앞세워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던 태극기 집회에서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예. 이후 곳곳에서 고성과 욕설이 터져나오며 판결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으로 이어졌는데요. 흥분한 참가자들이 경찰과 취재진을 폭행하는 등 과격한 행동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최 측은 지금 조금 전에 민 기자 혹시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태극기 깃대봉으로 이렇게 경찰 쪽인가요? 이쪽을 휘두르는 모습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현재 주최 측이 다 함께 헌법재판소와 청와대 방면으로 쳐들어가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 동용한 시위대가 경찰들과 대치를 벌이다 그런 과격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촛불 집회 참가자들과 충돌한 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네, 촛불 집회 참가한 인원들과의 거리가 꽤 있고 그 사이가 차벽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그 양측 사이의 충돌은 따로 없었습니다. 저희 화면에서 보니까 노란색의 텐트처럼 보이던 그런 가건물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촛불 집회 참가자들 그런 물건이 아니고 경찰 차량의 일부였군요. 네, 현재까지는 그렇게 파악됩니다. 아직까지 양측 간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예. 현재 일단은 촛불 집회 참가자들은 이곳 안국역 사거리를 이탈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하고 있어서 더 이상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과 장관 간 충돌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촛불 집회 참가자들과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부딪히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런 건 다행입니다만은 지금 이 태극기 집회 참가하신 분들 가운데 일부가 경찰과 몸싸움도 벌이고 경찰 버스 위에도 막 올라가 있는데 저곳이 정확히 어디입니까? 위치가? 네, 이곳이 헌법재판소하고는 거리가 약 200m 떨어진, 그러니까 남쪽으로 200m 내려간 안국역 사거리 쪽인데요. 안국역 5번 출구 쪽에서 집회를 가시던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북쪽으로 올라가 헌법재판소로 쳐들어가자고 주장을 했고 이 가운데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일부 참가자들은 차벽으로 올라가 경찰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종로경찰서 그 경복궁역 쪽 방향이란 뜻인가요? 아니면 저쪽 반대쪽 방향인가요? 비원 쪽인가요? 아닙니다. 경복궁 방향이 아니고 계속 5번 출구 쪽에서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서 헌법재판소로 직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올라가려고 종로 상가에서 헌재 쪽으로 가는 길인가요? 네, 그 방향이 맞고 그렇게 아직까지 참가자들이 안국역 사거리를 벗어나진 못했는데 경찰도 계속해서 추가 경력을 투입해서 집회 참가자들을 최대한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의 불상사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상황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화 연결해서 소식을 좀 듣겠습니다. 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청와대를 좀 연결을 해서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이제 불러야겠죠.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깊은 적막감에 쌓여있는 청와대 소식 좀 듣겠습니다. 최은미 기자 연결됐나요?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강 기자군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직 신분을 잃었습니다. 청와대에서 퇴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또 성명서를 발표할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네, 현재 지금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이 수석 비서관들과 함께 긴급 회의를 소집 중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면 이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관련해서 이 면담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청와대 차원의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 앞서
청와대에서는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파면 결정이 났을 경우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청와대 차원에서 입장을 담은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나온 결론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여기에 어떤 본인의 의견을 추가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도 그러니까 한강욱 실장 주재로 수석 비서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나자마자 수석비서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석비서관 회의가 소집된 지 사실 얼마 안 됐고 지금도 진행 중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석비서관 회의가 좀 끝나고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자라고 건의가 이루어져야 대통령의 성명서 발표가 됐든 태거가 됐든 어떤 조치, 대응이 나온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현재까지는 관측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어디서 이거 선고 지켜봤습니까? 박 전 대통령 관저에서 TV로 헌법재판소 생중계를 직접 지켜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박 전 대통령이 현재 관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일반인 신분이 됐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청와대에서 계속 더 이상 머무르기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나가느냐 이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현재까지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참모진들을 만났을 때 공식적으로 청와대에서 밝힌 바로는 삼성동 사저로 이동할 것이다. 일관되게 그 부분을 이야기했고 하지만 실무진들과의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면 실무진들 차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직접 바로 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일단 첫 번째 경호동이 설치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고 다시 말해서 경호를 하기에 지금 부적절한 상황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동 사저가 4년 동안 비어 있었기 때문에 보일러 문제랄지 여러 가지 곰팡이 문제랄지 이런 현실적으로 좀 더 손을 봐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나온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본인이 원하면은 아마 여러 가지 불비한 여건 상황에서도 본인이 원한다면 삼성동 사저로 갈 가능성이 일단은 가장 먼저 점쳐지고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제2의 장소 다른 장소에서 머무르지 않을까. 제2의 장소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앞서 국회에서 잠깐 나왔던 이야기는 대구나 구미 이런 쪽으로 그쪽으로 갈 것이 아닌가 이런 정치적 고향이라고 했으면 그쪽으로 갈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지금은 거의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고 오히려 만약에 잠깐 임시로 사용할 거처를 머문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수도권 인근 서울보다는 경기도 모처가 되지 않을까. 여기서 잠시 머물다 삼성동 사저가 조금이나마 수리가 되거나 이렇게 경호상 여건이 되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종교시설과 절이라든지 아니면 어디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 있는데 어쨌든 참담한 심정 속에서 짐을 싸야 되는데 관저에 지금 박 전 대통령 곁에 누가 있는지 확인 안 되죠? 윤전추 행정관, 이영선 행정관은 항상 붙어 있으니까 그분들이 좀 돕고 있나요? 아니면? 네, 현재까지 저희가 관측하기로는 박 전 대통령이 사실 청와대 관저에서 짐을 챙겨서 나올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일단 먼저 경호원들과 같이 청와대 관저를 빠져나오게 되면 윤전추 행정관이 박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짐이랄지 이런 것들을 싸서 추후에 지금 부속실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윤전추 행정관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이영선 행정관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부터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오기 전부터 박 전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와대 경호실로 부속 경호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영선 행정관 같은 경우는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 나갈 때 같이 갈 가능성이 청와대를 나가게 되면 경호 인력이 약 20여 명이 편성이 됩니다. 그 20여 명이 편성되는 인력 중에 이영선 행정관도 거기에 포함돼서 박 전 대통령을 경호하는 그 임무를 아마 맡을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와대 출입기자 얘기도 좀 들어봤는데 사실 지금 청와대 앞에도 이 촛불 집회 참여하셨던 분들이 또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차벽이 길게 청와대를 에워싸고 있어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 선고가 내려졌지만 경호 인력들이 빠져나와서 청와대를 벗어나기도 지금
구조적으로 보면 지금 쉽진 않아요. 그렇죠. 지금 시위대 집회 전부 참가자들이 있어서. 예, 아마 오늘은 관저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게 또 화면으로 또 생중계 될 수도 있거든요. 나오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도 또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지만 안 보여주시는 것도 뭐 큰 저희한테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뭐 시간상 오늘 이제 헌재 선고했던 주런 이유들 쭉 이제 분석하기는 좀 시간이 좀 부족한데 결과적으로요 지금 구치소 안에 있는 최순실 이 지금 들었겠죠 선고 결과를? 뭐 TV를 시청했는지 아니면 전에 교도관이 들었거나 전해든 뭐 알고는 있겠죠 지금. 그분 지금도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할까요? 글쎄 지금 이 헌재 결정의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가장 큰 이유는 최순실이거든요. 그렇죠. 최순실과 안종범. 뭐 결국에 본인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서 근데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된 것이 결국엔 탄핵 사유입니다. 근데 뭐 구체적인 형사법적으로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는 헌재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다만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상의 성실 의무, 공정 의무에 위반돼서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직분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라고 헌재는 결정을 한 것이고 뭐 결과적으로는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한 가장 큰 원인 제공자가 된 것은 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정미 권한대행도 했습니다만 이게 한 번 그런 게 아니고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국정농단,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이 있었고 대통령이 그걸 도와줬다. 이렇게 지금 선고 내용이 나왔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본인의 입장을 좀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물론 그 내용은 당연히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것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탄핵이 기각되기를 바랬던 지지하는 분들한테 대해서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좀 차분해지도록 이 분위기가 좀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본인이 좀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도 지금 뭐 당장 대통령직 파면된 것도 큰 충격으로 다가오겠습니다만은 이제 민간인 신분이 됐으니까 검찰 수사를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좋은 해법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전례가 없는 그런 경험인데, 뭐 미국의 예나 뭐 닉슨 대통령의 경우, 뭐 이런 걸 비춰볼 때 우리가 국가 원수였던 인물을 이제 그 어떤 위헌적인 비위로 인해서 공적에서 이제 파면하는 것까지는 또 몰라도 이것을 이제 꼭 형사적으로 처벌해서 구속한다 하는 거는 또 대단히 다른 문제고 지금 일단 이제 탄핵 인용 결정이 나기 전과 후가 또 다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개인적으로 의견을 밝힐 그런 계제는 아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 그 대통령에 대한 어떤 형사 책임에 관한 사면, 면책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 국민 화합의 측면에서 또 지금 누차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이 판결 그 선고 내용의 그 이면에 있는 것은 이 그 탄핵 심판은 이거는 처벌 절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탄핵 절차의 본질은 형사 절차가 아닙니다. 징계 절차이지요. 그런데 이제 형사 절차화하면 이제 그 재판이 굉장히 까다로워지니까 무죄 받기가 아무래도 수월하다. 이런 측면에서 많이 그 원용은 하는데 사실은 이게 징계 절차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을 뭐 이런 탄핵 절차에 의해서 이제 배제해서 공직에서 배제했으면 이 다음부터 이 전직 대통령을 반드시 우리가 처벌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전 국민의 어떤 그 합리적인 그 여론을 모아가지고 새로 판단해야 되는 문제다. 알겠습니다. 검찰도 신중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법대로 하자라는 분도 있고 또 지금 우리 김 교수님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신 분도 있는데 야당이 먼저 또 문 전 대표나 이런 야당이 먼저 우리 김 교수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적인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안을 던질
움직임이 없습니까? 저는 뭐 법적으로 어떻게 예. 돌아갈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 대선 기간이 예. 60일로 이제 뭐 헌법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60일 사이에는 뭐 구속이든가 이런 것들은 뭐 전혀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거 자체가 정치적 행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오늘요 벌써 예비 후보 등록이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선으로 갖다 보고요. 그런 것들은 좀 뒤로 밀어서 해도 충분히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뉴스 특보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누구도 승자도 패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또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만간에 이 관저에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적인 검사 또 수사 문제는 정치권이 좀 머리를 맞대고 좋은 결론을 좀 도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특보 잠시 뒤에 더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